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대기업 임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 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조적이죠. 기업 실적이 나쁘면 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몸값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라서 아마 벌벌 떠는 심정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에 삼성전자는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3분기에 삼성전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4.4%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32%였는데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샤오미 매출이 3배 이상 늘면서 점유율도 껑충 뛰어서 1%대밖에 안 됐던 것이 5%대를 넘었습니다. 좁쌀의 돌풍이 좀 무섭죠. 정부는 디플레이션의 벌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고 성장률도 3%대라서 이론적으로는 디플레가 아닌데도 국책연구원까지 나서서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개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소득 증가율은 느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개인들은 늘어나지 않고요. 또 금리는 내리고 돈 풀고 하는 것보다 이 고리를 푸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벌벌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가구 공룡이죠. 이케아 1호점이 드디어 모레 문을 엽니다. 자기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 DIY를 내세워서 가격 거품을 없앤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가구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국내 가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놔서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2부에서 직접 연구한 연구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올라도 걱정이고 너무 내려도 걱정이라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신흥국도 흔들리고 또 산유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이 약세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1904.13, 마이너스 16.2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34.15포인트, 마이너스 3.9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시달렸는데요. 지금 현재 종가 수준으로 5,300억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장 중후반까지는 기관의 매도세가 컸습니다만은 마지막쯤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20억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좀 비슷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 상당히 좀 거래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암울하다라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도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하루 만에 급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 6.5%포인트를 올렸던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유가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우려감, 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게 되는 FOMC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은 좀 오늘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아시아권 증시라든지 이머징 증시에서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산유국 중심의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금리를 상당히 급등을 시킴으로 인해서 환율 방어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유가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금리 올리면은 빠져나가는 외화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외환 보유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까지는. 네. 과거의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러시아의 위기라기보다는 앞으로 1, 2년 후가 더 위기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유가가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러시아도 결국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도 뭐 IMF 같은 경우도 바로 온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면서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뭐 어느 정도 단초가 됐던 부분들이 유가 하락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좀 유가 하락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가 하락을 보는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은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그런 센티멘탈적인 부분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DLS라고 그런다라면은 예. 뭐 주식 시장에서는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 이제 ELS라고 본다라면은 원자재와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 DLS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적으로도 DLS가 많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품 선물 쪽에서 그동안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유가도 특히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상품이 설정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80달러대 후반대 이렇게 설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DLS가 설정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낙인을 당하는 가격대가 44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44불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50불이 깨지고 나면은 아마 대부분의 만약에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상품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50달러대가 깨지는 선부터는 강하게 좀 움직임을 네.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주식도 이제 지난번에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뭐 낙인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강한 급반등이 나왔다시피 유가도 아마 그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달러라는 기준을 대체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장의 반응은 뭐 50달러건 40달러건 이제 거의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주들 상당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 정유주가요? 네, 오늘도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S-오일이라든지 이노베이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GS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쪽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계속 기름 얘기, 유가 얘기했는데요. 네. 두바이유도 결국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내려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이미 깨진 지가 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두바이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유종이 이 두바이유인데 중동산. 가격이 6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59.5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전날보다 한 1달러 가까이 내려가지고 이 59달러 56센트면은 2009년 5월 26일 이후 최저치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을 하지 않고 현재 쿼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래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한 보름 사이에 15달러가량 지금 내린 상태고요. 올해 최고치가 6월 23일이었는데 그때가 11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 사실은 네. 거의 뭐 폭락 이런 폭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55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뭐 유가가 떨어지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수요 부진에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전 세계 셰일 오일 업체들을 이제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이죠, 기본적으로.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해서요. 네. 네.
미국의 이 쉐일 오일 때문에 사우디의 어떤 그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리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 가격을 내려서라도 쉐일 오일 업체들을 쉽게 말해서 고사시키고 스스로 이제 두 손을 들게 만들겠다 이런 네. 취지로 지금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끝이 뭐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5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는 설도 지금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하락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인데요. 네. 분명히 호재입니다. 뭐 우리 원유 100% 수입하는 나라니까 더구나 지금 같은 불경기에 만약에 유가마저 치렀더라면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경제가. 그나마 다행인 측면은 있는데 다만 이걸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다라고 이제 번칠 수 없는 것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격적인 재정위기, 외환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네. 예. 뭐 루블화가 워낙 폭락을 하니까 네. 이 루블화 폭락이라는 게 뭐 꼭 이 원유 때문만은 아니고 이왕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서방국들의 제재도 뭐 연관되어 있고 전체적인 경기 부진도 있고 합니다만 만약에 이 저유가가 계속이 돼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외환 유동성 위기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또 중동 국가라든가 다른 산유국들도 미국 쉐일 오일 업체들뿐 아니라 다른 산유국들도 같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이것이 꼭 세계 경제 득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릴 테고요. 또 이 오일머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그런 돼요. 측면도 있고요. 예. 뭐 지금 요즘 원유 쪽에 투자한 펀드들은 뭐 거의 지금 어렵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 금리 올리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미봉책일 거고요. 네. 네. 보통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이니까 네.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가장 먼저 이제 금리라는 예. 수단을 쓸게 될 것이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에 돈을 빌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러시아 자체가 이제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네. 때문에 의존도가 이 높죠. 충격을 어떻게 감내해낼지가 참 관심 갑니다. 중동은 계속 이렇게 갈까요? 중동이요? 예, 중동은 지금 엇갈리고는 있지만 중동을 대표하는 사우디가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워낙 예. 발언권이 크니까요. 지금 예컨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저유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그러고요. 네.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일단 사우디가 밀어붙이니까 다른 중동 국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제는 알리바바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좁쌀 샤오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돌풍이 아주 무섭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고, 근데 지금 세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0만 대 이상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장 점유율 통계가 나왔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인데 3분기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7,300만 대, 점유율이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는 그러니까 1위죠. 예. 네, 세계 1위는 1위인데 네. 작년 3분기가 한 8천만 대를 팔았었고요. 네. 그때 점유율은 3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분기별로 이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판매량은 700만 대가 넘게 줄었고 3분기에 시장 점유율은 7.7%포인트나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반면에 이 부분을 상당 부분이 이제 애플이 가져갔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의 돌풍에 힘입어서 작년 3분기보다 판매량이 오히려 800만 대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2.7%까지 올라갔고요. 3위부터 5위까지는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3위가 화웨이, 4위가 샤오미, 5위가 레노바. 네. 그 중에서도 이 샤오미가 굉장히 작년 3분기가 360만 대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에는 1,57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된 네, 거죠.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금방 네.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중국 세계 업체를 합치면은
한 15.5%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할. 물론 네. 중국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 안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글로벌 판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 시장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네. 그동안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그만큼 이제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뭔가 정말 포스트 스마트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다고는 하는데 검찰 조사까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만한 사안인가요? 그 검찰 같은 경우에요? 글쎄요. 이제 조사가 투 트랙인데 하나는 국토교통부 지금 조사가 있고요. 그건 이제 항공법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참여연대가 고발한 게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일단 행정처분, 과징금,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외에 또 검찰 고발 조치를 또 별도로 지금 취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고발을 했고요. 국토부도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검찰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고발돼서 이제 검찰 아마 조현아 부사장은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이거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인데 과징금 관련해가지고는 아무튼 수십억대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에는 뉴욕 노선 같은 경우에 최대 한 달 정도 아예 비행기를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번 사태가 준 피해는 조현아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받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큰 이미지 실추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일반 주주들도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징금을 받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한 영향이고 운항정지에 따른 정말 실적 부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엄청나게 떨어져서 호재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갉아먹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케아 직접 만들어 쓰는 가구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죠.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1호점이 모레 문을 여는데 반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쪽은 국내 가구 업체들일 겁니다. 이케아가 입점을 해서 많이 또 매장을 늘려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 직접 보고서를 쓴 연구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차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앞에 나왔습니다. 2,3년차 구매불가 7,900원이고요. 홍수에 나와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담배 한 보루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배는 1인당 한 갑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보루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정부 시책으로 저희가 1인당 한 갑만 판매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요즘에 그럼 사재기 하는 사람은 따로 없어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안 드리거든요. 그럼 보통 몇 값씩 달라고 하세요?
뭐 한 2갑, 3갑씩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 드려요. 그럼 경고문은 어디에 붙여두셨나요? 이제 계산하는 데 앞에 담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판매 수량이 제한될 수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담배를 구입하시던데요. 한 사람의 한 갑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돈 내고 내가 피는 건데 흡연에 대한 자유마저 좀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죠. 한 갑 한 갑 사러 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이제 뭐 당구장이나 호프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또 흡연방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흡연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점점 담배 필 곳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가격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흡연자로서 정말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참에 좀 금연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 의견은 어떠세요? 주변에서도 냄새 난다 그런 말도 많이 해서 이참에 이제 줄여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코앞으로 다가온 이케아 오픈, 우리 가구 산업의 전망은입니다. 이케아 많이들 아시죠? 조립해서 쓰는 가구, 저가 가구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1호점 광명점이 18일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야 이케아 매장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렇게 다 대형 매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어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도 매장이 잇따라 들어서게 됩니다. 중소가구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품질도 괜찮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설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내 가구 산업과 이케아에 대한 전망이 주 내용이라서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연구를 담당을 했던 김동환 연구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케아가 이제 정말 며칠 안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중소 가구업체들은 다 고사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엄살인가요? 진짠가요? 예. 일단 그 중소 가구업체들한테는 네. 기회 요인도 되고 예.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 요인도 될 텐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타격을 받는 중소업체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지금 가구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국내 가구 시장은 거의 성숙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한 2002년도에는 한 4.5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지난 10년간 한 9%씩 성장해가지고 2012년도 기준은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장 스토리를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는 이제 회사법인 이런 대형 업체들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이제 국내 가구 시장이 어떤 대형화, 네. 수직 계열화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큰 업체들이 점점 더 세를 확장해 가고 작은 업체들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추세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케아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작은 업체들한테는 위험이 맞겠네요.
네. 근데 그 이케아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단 조립해서 쓰는 거고 이제 외국에서는 직접 가져가서 조립을 하니까 별도의 조립비나 배송비가 안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조립비나 별도의 배송비 이런 것들을 부담해서 사게 되면은 결국 싸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샘이나 아니면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송이라든가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케아는 이걸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 광명점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또 롯데 아울렛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식백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오히려 조립비랑 배송비가 뺀 이제 저렴한 이케아가 내놓은 그 가구를 살 수 있는 그런 잠재 수요가 좀 더 있는 거죠.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 배송비나 조립비가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그 별도의 배송비나 조립비를 부담해야지 되는 걸 치면은 국내 가구들하고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뭐 근처에 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차를 가져가서 배송도 그냥 본인이 하고 조립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그 이케아가 내놓는 가구 제품들을 보면 뭐 5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의 그 자유가 많고 그만큼 접근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조립을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지만. 그리고 조립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건 좀 이케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류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번 입고 또 이제 1년마다 또 다시 사서 입고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예, 가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한 번 이제 가구를 사면 오래 쓴다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그래서 고가 브랜드는 분명히 이제 좀 이제 국내 그 대형 브랜드 있는 업체들을 선호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저가 쪽에서는 이제 그 이케아 같이 이제 실속형 가구를 내놓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튼튼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겠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 대비 가격이 싸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대형 업체들은 고가 위주의 가구 판매로 계속 전략을 가져갈까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도 가져갈 거고요. 네. 또 이제 반면에 그 이케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가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야겠죠. 예. 무조건 그 시장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몸을 합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서에서는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망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벌어졌죠.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이 됐잖아요. 얼마나. 네. 예.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이제 매출도 이제 크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몇 배 정도 늘어나고 그 이유는 뭐 계열사 캡티브 물량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백화점 유통 채널에 이제 가구를 이제 론칭한다든가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미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케아가 이제 가구 전문 매장으로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좀 끄는 것처럼 국내 가구 업체들도 이런 직영 매장 같은 것들을 좀 예쁘고 편리하게 좀 만든다든지 온라인 판매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미 할렘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직영 매장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또 이미 이제 온라인 가구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샘 같은 경우에는 한샘몰 아시잖아요. 네. 가자미아는 가사온도 있고 뭐 이런 온라인 가구 시장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케아가 들어오는 게 국내 대형 업체들에게는 어떤 그 촉진제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경쟁력을 다시 또 키울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가구 시장 자체가 아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예. 과거 같은 이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과거 한 10년간 연평균 한 9%씩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향후 한 5년 동안은 한 3% 정도씩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상 가구 시장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네. 한 2020년 정도 되면 13조 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가정용 가구 시장만 본다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 근데 이제 이케아가 뭐 가정용 가구만 취급하진 않지만 이제 2012년도까지 점포 5개를 이제 국내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케아가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뭐 매출액하고 점포를 고려했을 때 점포당 매출액이 약 1,400억 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2020년도 점포 5개를 운영하게 된다면 국내 매출액 규모가 계산상으로는 한 7,5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7,500원 정도라면 국내 가구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 정도가 되고요. 가정용 가구 시장만 고려한다면 거의 2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점유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가구 시장의 파이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성장은 조금 하는데 파이는 많이 가져간다. 그럼 이케아가 많이 득보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케아가 일본 들어가서는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던데. 네, 이케아가 이제 일본에 진출했던 시기가 2002년도쯤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게 현지화에 좀 실패하면서 예. 철수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일본에 잘 정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화 전략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동한 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여러분은 구글이 뭐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려운 업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색에서 시작해서
정말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우주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업에도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구글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할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글은 어떤 업체인가요? 예,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정의할 수 없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 이제 IT라는 그 솔루션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융산업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그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구글이 기존의 모바일 결제 산업을 넘어서 자산관리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실제로 구글은 2년 전에 이제 대형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조사업체의 이제 자산관리 진출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 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국채를 비롯해서 재래식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 구글이 보유하는 이제 현금 보유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딩 조직과 투자 조직까지 출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구글 벤처 캐피탈이라는 조직인데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는 이제 현재 한 190여 개 업체에 이제 투자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이 구글 벤처 캐피탈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나머지 자산 관리라는 것은 번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할까? 그게 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건전성에도 좋지만 너무 그 양이 많다 보면은 투자 선순환이 되지도 않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보유할 현금 총액이 2014년을 기준으로 약 총 615억 달러인데요. 네. 이 중에서 또 미국 외에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약 345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런 현금 보유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가 워낙 국내외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보다는 차라리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제 구글이 본격적인 자산 관리에 이제 IT 역량을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자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산도 결국은 관리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한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핀테크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한 예가 있나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핀테크라는 지불 결제 수단은 약간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금융산업 전체를 바라본다면 은행도 있을 것이고 보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산 증식, 시큐리티 같은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IT 업체들이 이제 금융업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큰 이제 성공을 이룬 사례는 없지만 구글 벤처 같은 경우에서는 그 IT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영향을 쏟아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버라는 서비스가 막 초창기에 런칭하였을 때 이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가 약 2억 6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 가치가 무려 이제 182억 달러로 급등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금융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IT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인력들 또한 구글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검색이나 이런 것들, 지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한다면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자산 관리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좀 이제 지역적으로 트위터나 이제 SNS 상에서의 그 감성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했지만, 구글은 더 나아가서 이제 검색 정보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하나는 구글 트렌드라는 이제 트렌드 분석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또 분석을 하는 사람을 IT 엔지니어가 아니라 7대 경제학자를 고용을 해서 소위 구글 치프 이코노미스트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이쪽에 말하면 자산관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경제 지표인데, 이제 구글 플루라는 서비스를 예를 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이제 지역별로 독감 발생 지역을 병원과 치료약 검색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다는 거였는데, 이걸 역으로 잘 생각해 본다면,
질병 발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제약업체나 아니면 병원업체, 보험업체들이 투자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겠는가 분석 지표를 쓰일 수가 있고요. 가능하겠네요. 또 재미있는 게 구글 잠 리스트 클레임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부직 정보, 직업 검색 등과 같은 검색어들을 분석을 해서 특정 지역의 실업률이나 경기 예측까지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정보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 이제 기존의 이제 금융사업들의 자산관리업체의 정보 공유가 대도는 폐쇄적이었고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구글은 이제 IT를 등에 업고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보다 확실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구글 플루가 엄청난 거군요. 예. 네. 근데 이 구글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이것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인수한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나 유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네. 위성사진 분석 업체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불과 이제 6개월 전이었는데 스카이박스라는 그 위성사진 전문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하루에 2번 특정 지역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이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해상도 사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짓는 그 투자 전문가를 또 구글이 최근에 유명 유럽에 있는 특정 이제 투자은행부터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위성 사진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사생활 침해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안 발생하나요? 예, 이 문제로 당연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위성체 발사 그 주차 위성 사진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무기 실험이라도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마찬가지로 구글이 이제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최대 오프라인 유통 매장인 월마트의 각 지점에 주요 지점에 주차된 그 차량의 대수나 이런 동선을 통해서 월마트의 매출 및 수익률을 갖다 분석한 사례가 있고요. 또한 또 이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언제 될 것인지 그 출시 시기에 따라서 부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그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그 OEM 업체의 그 공장에 출입하는 그런 차량이나 유통 흐름을 보고 이 애플의 이제 그 아이폰 출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양날의 검처럼 산만히 이제 양론이 좀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차가 들어가다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여러 IT 업체가 이제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구글이라는 그 업체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 데이터 수집을 갖고 있는 그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 능력을 통해서 IT 솔루션 닿는 각가지 영역들, 의학뿐만 아니라 메디컬뿐만 아니라 이 금융산업까지 진출한다면 결과가 자명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검색 서비스와 그 기타 헬스와 보건, 커머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분리하자는 그런 결의안을 내놨고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강제력은 없지만 이런 식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규제 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일단 검색 서비스와 분리를 하게 되면 구글이 힘을 많이 잃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에서는 금융 자산업에는 좀 진출하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이 그 결의안이 강제력이 없는 하나의 이제 추천 수준의 이제 그 결의안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 또한 이제는 이제 결국에는 핀테크라는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투자 기법이 이제 IT라는 이제 IT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술 흐름에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빗장을 가두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 금융사업들보다 IT 기업들의 금융사업 진출이 더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기관인 KPMG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가 된다면 현재 이제 현재 이제 그 자산관리 투자 업체들이 절반 규모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 줄어든 분야는 구글과 같은 IT 업체들의 그 자산관리 금융산업 그 플레이어들이 차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매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기름값이 내린다고 그러면은 기뻐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급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과 산유국의 금융 불안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3부에서 우리 경제의 저유가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뮤지컬 제야 콘서트를 엽니다. 임태경, 옥주연 이런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한 무대에 출연을 해서 올해 최고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